제 나이를 알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위험해요. 극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Q&A 시간입니다. 채팅창 꺼놓고 있었네? 헐. 헐, 수가 꺼놓고 있었구나. 자, 채팅창 딱 올려놓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리플 언젠가 5,000원 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말이죠. 누가 그래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들으셨죠? 그 얘기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아, 클렌징 워터 광고가 나왔어요? 이게 광고 나오는 게 이 채널 시청자들의 취향을 맞춰서 틀어준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춤형 광고라고 들었는데 다들 깨끗한 거 좋아하시나 보네, 씻는 거. XIP는 프라이빗으로 봐야 되나요? 퍼블릭으로 봐야 되나요? 자, 야근실어님이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릴게요. 자,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퍼미션입니다. 퍼미션 여부에 있어요. 퍼미션을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도 되냐? 네, 요 여부에 달렸습니다. 자, 내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어. 또는 그러니까 액세스라는 단어로 할게요. 접근이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액세스. 액세스 하면은 뭐 내가 직접 노드로서 컨센서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들을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액세스를 해야지 가능한 거죠. 자, 액세스 함에 있어서 퍼미션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 여부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나누는데, XIP는 어떻죠? XIP는 퍼미션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컨센서스 참여도 밸리데이터 돌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조회하는 거? 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퍼블릭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 암호화폐라는 것 때문에, 이제 투자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체 한 90%가 다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90% 암호화폐를 관심 갖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투자 때문에, 재테크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제가 바이칩 소식도 그렇고 제가 오늘날까지 여러 소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막 잘 모르는데 이제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블록체인도 잘 모르는데 XRP는 그냥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싫은 건지, 아니면은 뭐 XRP가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의 육감으로 봤을 때는 그냥 프라이빗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프라이빗이 아닙니다. 리플렛은 프라이빗이에요. 근데 그게 XRP 레전 아니죠. 리플사가 금융기관들끼리, 보인드 멤버로 가입한 금융기관들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프라이빗으로 리플렛을 만든 거고, XRP는 그 리플렛 페이먼트 쓰는 거 이에 세틀먼트로서 쓰려고 XRP 레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제가 뭐 리플사한테 허락을 받았나요? 아니면 리플사가 아닌 제3자한테 뭐 허락을 구하고 제가 그 트랜잭션을 조회하고 막 하는 걸 보여드린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한 겁니다. 네. 그냥 허가 없이도 내 맘대로 액세스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퍼블릭이요, 퍼블릭.
단타 치다가 수량 날리셨다고요? 단타는 진짜 승부예요, 승부. 네. 근데 저는 이제 단타 얘기 많이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 이제 XRP를 좋아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 단타 치는 놈들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른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켓메이커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타 치는 분들이. 그리고 리프사가 지금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만들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켓메이커들의 역할이거든요.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할 때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단타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리프사의 비즈니스 목적 달성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실 건 없어요. 자, 김부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충분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만한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죠. 자,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제공하기에 XRP를 보유하잖아요. 그런데 XRP 가격이 떨어지면 마켓메이커는 떨어진 가격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면 손해이지 않을까요? 스프레드만큼 차익을 챙긴다고 한데 가격 변동성을 선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유동성 제공할 때도 세금 거래 수수료도 들 텐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 드는 건 다 퍼센테이지로 드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드는 겁니다. 그냥 절대액수로 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은 퍼센테이지로 그 일부를 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절대적인 수치라 그냥 막 한꺼번에 다 그 이상 가져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김부사님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이 하나를 떠올리면은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자, 4글자짜리인데요. 뭘까요? 요거 떠올리면은 그 질문 자체가 해소가 됩니다. 뭘까요? 4글자. 정답은 4글자입니다. 요것만 딱 떠올리면 하면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자, 저 4글자는 외환시장입니다. 오늘날 하루에도 막 트릴리언 단위로 돈이 돌고 있는 이 외환시장, 가장 규모 크다고 했죠. 기업들이 무역대금 주고받고 이거보다도 월등히 크다고 이미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도 시켜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구글이나 뭐 기사를 찾아봐도 외환시장이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레미턴스, 리테일 레미턴스, 개인 송금 따위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규모를 자랑한 게 바로 외환시장인데요. 자, 외환시장이 왜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마켓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이죠. 법정 앞에 들고 가서 시장을 형성해 주니까 그 안에서 거래가 저만큼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이 가격에 팔고 싶어, 이 가격에 사고 싶어, 즉각적인 거래라는 테이커들만 있으면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테이커도 있어야, 마켓 테이커도 있어야지, 마켓 메이커가 그만한 유동성을 오더보고 쌓아주고 테이커들이 있어야 이 거래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외환시장은 마켓 메이커들이 기부하고 자선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겠죠? 돈 벌려고 마켓 메이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모델 구조가 똑같고 취급하는 게 법정 화폐, 그리고 저거는 XRP 암호화폐. 완전 구조가 똑같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마켓 메이커들이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돈을 꼰다고 하면은 외환시장에서도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리프사가 XRP 갖다 만든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외환시장과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그대로 본따 왔어요. 암호화폐로 하지만은 요 구조에서 XRP가 이 브릿지하는 약간 기존에 없는 특수한 형태긴 한데,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가치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디지털 에셋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세틀먼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해서 만든 게 지금의 리플사의 XRP 갖고 만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마켓메이커 부분도 똑같아요. 수익이 납니다. 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걱정할 건 뭐냐면은, 저 기본적인 근본에 대해서, 기본엔 근본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외환시장을 본땄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걱정할 만한 게 그거죠. 이제 머니그램 마켓 디벨롭먼트 피 관련된 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작은데 ODL을 쓰기 위해서 유동성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작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 혹여라도 리프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리프사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유동성을 만들고 있다. 손해를 보면서. 네, 이게 단기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장 자체를 만들기 단기적으로 이거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막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뭐 10년이 지나도 계속 손해를 봐가면서 리프사가 유동성을 만들면서 이 시장을 유지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선순환이 안 되는 구조죠. 네. 리프사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손해를 봐가면서 이거를 해요. 그럼 리프사도 한계가 있겠죠. 손해를 무한하게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네, 손해를 봐가면서 유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걱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네. 이런 정황이 보이진 않는가. 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머니그램이 지금 가장 많이 ODL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적에서 그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유지 불가능한 모델이다. 저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게 그 시간 지나서 한계가 드러날 때쯤에 머니그램 실적이든 무슨 실적이든 리프사의 실적이든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려를 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실패로 가는 길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반대로 근데 선순환이 된다. 계속 돼갖고 ODL을 쓰는 기업들도 점점 이익이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영향력, 강점이 더 세지고 두드러진다. 그런 동시에 이런 ODL 고객이 기존 고객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고객들도 유입이 되고 해서 리프사 역시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이러면은 성공에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그런 것 통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구나. 또는 반대로 막 리프사의 막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ODL 쓰는 애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머니그램 실적도 별로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되거나 오히려 나빠져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ODL이 리프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 시장에서 뚜껑을 까보니까 그만한 영향력과 파워가 없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생마 잡고 얘기가 나와요? 아니 잠깐만,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봄 기운이 폴폴 나는 분위기? 뭐예요? 어머 다들 막 탄식하는데? 왜 나만 빼놓고 재밌는 거예요? 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난 못 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무사님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거에 있어서 그 구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리프사가 무리수를 둬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지속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버리면 안 되죠. XRP는 봄이 와야죠. XRP는 봄이 와야지. 1년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판가름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리프사 얘네들 좀 기대만큼 못 따라주는 것 중에 정말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작년 말부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한테 올해 막 아시아 지역 뭐 세계 곳곳에 ODL 통로 추가로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브라질 한다며. 브라질 언제 할 거야? 지금 2분기 넘어왔거든요. 2분기 극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1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만으로 3달이 이미 지났어요. 2020년에. 시간 너무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라질 순이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이제 보러 갈까요? 브라질 순이라고 했어요. 순. 비달사 순도 아니고, 아니 곧 공개한다며 순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직도 소식이 없어. 떼찌. 어디에 관련된 거 어디 있어? 왜 없지? 왜 없지? 왜 안 보이냐? 이상하다. 어디에선가 나왔는데 어디였죠, 여러분들? 브라질. 어디지? 어쨌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제 다음이 브라질이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인터뷰 때. 예. 근데 아직도 오픈 못 하고 있습니다. ODL 구간을 오픈한다고 그게 만사히 형통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픈을 할수록 뭐가 늘어나겠죠? 볼륨이 늘어나잖아요. ODL 볼륨이. 예. 그게 조금 늘어날지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어나긴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성공으로 가는 길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필연적으로 과정 중에 있는 거는 ODL 구간이 많아야 돼요. 거의 전 세계급으로 뻗쳐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필연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느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1분기 지났는데도 이 브라질 구간이라던가 기타 추가 구간 오픈 소식이 아직도 없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바라기로는 1분기 내에 막 한두 군데는 열렸길 바랬거든요. 전 브라질을 당연히 여는 줄 알았어요, 1분기에. 근데 세상에 소식이 없네. 삼바 소식이 없네요. 산탄데르 써주면은 좋겠지만 아직 메이저 은행은 아직 공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메이저 은행 중에 ODL 쓰는 은행 거기 하나 공개됐잖아요. 페루에 있는 인터뱅크. 네, 그거 말고 또 유럽에 그 영국에 있는 조그만 은행 있죠. 네. 거기 두 군데 말고는 공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ODL 뱅크. 이거 말고 인터뱅크 말고 어디죠? 영국? 어디 갔지? 이제 언급도 안 되네. 잉글랜드라고 쳐볼까요? 잉글랜드. 올드가 나오네? 올드 아니야. ODL. 왜 올드로 막 자기 맘대로 바꾸냐? 뭐였죠? ODL 영국의 그 조그만 거 뭐였지? 이제 여기 조회도 안 되네. 맙소사. 없네. 유로액션뱅크. 그치, 여기 나와있네. 유로액션뱅크. 네, 그 두 군데 말고는 없어요, 공개되어 있는 게. 산탄데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할머니가 에리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에리도 되게 잘못된 정보 잘 전달해요. 근데 그 어떤 유튜버가 뭘 할 건 간에 이거 한마디로 정리됐어요. 오늘 설명드렸지만은 닉이 얘기하잖아요. 닉이 그런 파트너십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뭐 정리됐죠. 그거는 그냥 바이칩 지네 맘대로 리플 솔루션 쓴다고 보인들이 막 혼자서 떠벌렸다가 지금은 보인들이 만든 코인 쓴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냥 해프닝이죠. 혼자 쇼한 거죠, 바이칩이. 그냥 닉이 얘기하잖아요. 파트너십이 뭐 우리랑 시작한 적이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한마디로 끝났죠.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까 보신 대로 닉이 그 리플사의 그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리플 CTO의 오른팔인 씨뿔뿔 메인 개발자입니다. 저기서 트위터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나 있냐? 의심스럽다. 에리도 약간 선동 기질이 강한 쪽에 속해요. 뭐 포착하면은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막 얘기하는 쪽에 속해서 저 바이칩도 아마 그랬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 리프사 1분기 보고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월 20일에서 22일 또는 23일 이때쯤에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평소의 패턴을 보면 4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나올 겁니다. 내용은 뻔하죠. 첫 번째는 XRP 세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게 두 번째 주겠죠. 암호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XRP가 움직였는지 뭐 이런 얘기하고, 3번은 이제 그 분기 때마다 뭔가 추가적으로 알릴 소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 그리고 기타 소식들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항상 분기 보고서를 전달하죠. 4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올 거예요. 자, 주시님 얘기도 볼까요? CBDC 관련된 얘기인데 봅시다.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CBDC 발행하려고 연구가 한참인데 자국화폐 기반 CBDC 연구 중이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인가 실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이다. 의견으로 양분되는데, 각국의 CBDC가 나온다면 어떤 형태의 CBDC로 세상에 내놓을까요? 얘기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DLT 기반으로 연구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DLT 분산원장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DLT라면은 무조건 블록체인으로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분산원장 구현을 다른 방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치까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중앙은행들 연구 리포트를 봤을 때는 80% 그 이상이 다 DLT 기반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 차세대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CBDC도 대부분 다 이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DLT 분산원장을 구현하는데 블록체인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 뭐 특별한 이슈 없이, 터닝 포인트 없이 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요거일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근데 결론 나려면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중앙은행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또는 본격적이 되기 전 바로 직전 시점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도 아니에요. 얘네들 중앙은행들. 어제 제가 한국은행 설명드리면서 걔네 로드맵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잘 보세요. 그 로드맵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뭐라는 거죠? 파일럿 테스트예요. 파일럿. 그리고 규모도 소규모라고 본인들이 막 안에 적어놨어요. 소규모 시뮬레이션 막 이렇게. 그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은행이 본인 로드맵대로 본인들이 지금 계획해놓은 일정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소규모의 파일럿 테스트를 마쳐요. CBDC를.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테스트 성공적이었어 해갖고 2022년 1월 1일부터 야, CBDC 시행, 이럴 수 있나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거 고려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한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빨라도 CBDC 출연하려면 2022년 뭐 1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CBDC든지 뭐 DLT에 활용한 페이먼트 시스템 또는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중앙은행들의 그런 시스템들 출연이 아무리 빨라도 2022년 또는 2023년은 돼야 출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얼리 스테이지, 초창기도 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연구 중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또 다른 트렌드의 변화 또는 다른 신기술이 등장, 또는 블록체인이나 DLT 각각 봤던 이 기술의 뭐 약점이 드러나서 판도가 뒤집힌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으로서 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능성 높게 어떤 걸로 결론이 날 거라고 추정하거나 또는 예상하기에는 약간 이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BDC가 각 나라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따라 XRP도 영향을 받는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XRP와 CBDC 관련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뭔지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결론 안 내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이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직 한창 진행 중이라 지금 상태에서 뭔가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이렇게 될 거야, 굉장히 가능성 높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변화를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르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직은 한참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여전히. 어나니머스, 알고 있죠. 빌게이츠에서 경고한 것도 이제 종란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요, 달라요. 그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거는 RP와 XRP 레저와 같은 건가요? 하시는데, RP는 이거 한번 조회해보세요. TCP랑 비슷한 겁니다. TCP. 그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 레이어 4에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런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움직이기 위한 일종의 규약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XRP 레저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고요. 줌 사용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김부사님 궁금하신 거, 약간 체감이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뭐 이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적절한 거 좀 찾아볼게요. 이 집에서 인터넷 쓰려면 공유기 있잖아요, 그죠? PC라고 해봅시다. 내가 PC를 쓰고 있어요. 공유기 연결해서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연결되죠? 이게 내가 쓰는 ISP, 즉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뭐 SK나 KT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LG, 또는 지역 케이블,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기 연결돼서 얘네가 내가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부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 부분으로 가면은 공유기 같은 게 있어요. 라우터라고. 사실 공유기랑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그냥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것들이 막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네이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연결돼 갖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갖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 라우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이겁니다. 엔드단, 우리 PC도 엔드단에 있는 거죠. 끝단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엔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엔드단에 있는 뭐 PC, 노트북, 그리고 반대편 엔드단에 있는 우리가 서비스를 쓰려는 뭐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하는 서버, 이런 것들. 자, 그 중간에 이런 라우터, 그리고 우리 각각의 집에 있는 공유기들, 이런 거를 거쳐서 뭐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데이터는 단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CP라던가 IP라던가 그리고 레이어 2, 레이어 1에 다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우편 보낼 때, 요즘에 우편 보내는 사람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우편 보낼 때 오른쪽 위에 이거 우편 붙이고, 보낸 사람인가요? 오른쪽이가? 보낸 사람 누구, 주소는 뭐, 우편 번호 뭐, 그리고 이게 왼쪽 상단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오른쪽 하단에는 받는 사람 누구, 우편 번호 뭐, 막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TCP, IP,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 사용을 위한 규약들이 레이어별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해서 이 데이터를 옮겨갖고 우리가 인터넷 쓸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 데이터 옮겨갈 때 패킷 단위라는 걸로 움직여요. 패킷 단위. 막 데이터, 내가 지금 뭐 동영상을 보려는데 야릇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 변태예요, 야릇한 거 생각하시면. 자, 뭐 동영상을 보려는데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고화질은 한 40기가도 하거든요, 동영상 하나에.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싶다고 40기가 덩어리짜리 통째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병목 현상이 생겨서 못 쓰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이거를 쪼개요. 1500바이트라는 그 단위로 잘게 쪼갭니다.
그 하나하나 덩어리가 바로 패킷이라고 부르는 단위예요. 네, 그게 잘게 쪼개져 갖고 이렇게 스트림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잘.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김부사님? 자, 그래서 이제 김부사님 궁금한 거, IP와 XRP 레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다르다면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인터넷 환경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으면은 XRP, IRP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IRP는 요겁니다. 이 규약이자 IRP 커넥터라는 거, 네, 그 규약에서 이 커넥터라는 거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 커넥터들이 공유기나 라우터를 의미해요. 뭐죠?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움직여주는 애들이잖아요. 다음 라우터를 움직여요. 예를 들면은 내 PC에서 네이버 이 홈페이지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일로 와야 되잖아요. 네이버로부터 이 라우터들을 거쳐서 나한테 와야 되죠. 내 PC까지. 그래야 내가 화면을 보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역할이 뭡니까, 라우터가? 이 서비스를 요청한 PC까지 가는데 있는 그 경로에 있는 다음 라우터한테 데이터를 패킷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얘는 또 받아서 여기로 옮기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RP 커넥터들이고, 네. IRP는 아까 규약 말씀드린 거, 우편 보낼 때 이런 약속을 해놓잖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편 번호 보고. 이게 바로 IRP, 이 규약 약속.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 패킷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라우터 간에, IRP 커넥터 간에 이동하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실제적으로 이동하는 데 쓰는 이 잘게, 변별현상 없애게 잘게 쪼개서 보내는 단위가 바로 패킷 단위인데, 그게 바로 XRP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요겁니다, 요거. 어렵나요, 혹시?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이거. 리프사가 자꾸 인터넷 오브 밸류, IOV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처럼 구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몬이라는 거를 오늘날 해외로 보낼 때 이 네트워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통화를 쓰고 있고, 예,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중은행마다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본인들의 시스템을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프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블록체인이란 걸 발견했네. 근데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어떤 특징이 또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이 안에서는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막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이걸 해결하는데 딱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그럼 여기에다가 암호화폐라는 XRP를 만들어다가, 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니까, 야, 이거를 마치 오늘날의 인터넷 모델처럼, 예, 동영상을 보든 아니면 세계의 지구 반대에 있는 누군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쓰는 것처럼, 야, XRP를 돈처럼 만들어서, 이거 자체를 돈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갖고, 야, 요거를 이동시키면 되잖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 뛰어넘으니까, 제약을 안 받으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간에 서로 접속을 할 수 있죠, 이 블록체인에. 그리고 시간의 제약도 안 받아. 24시간 굴릴 수가 있어요. 응. 주인도 없어. 누구나 평등해.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 활용해갖고, 야, XRP를 돈처럼 만들어갖고 이거를 옮기면 되잖아. 그게 아까 설명드린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자, 인터넷 모델 기반으로 오늘날 인터넷을 위해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하듯이, 그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원하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신기술을 이용해서 XRP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움직이고 싶으면 어디든지 저렴하게, 비용 거의 안 들게, 이메일을 보낼 때처럼 그런 세상을 열고 싶다 하니까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슬로건을 내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요겁니다. 아니, 둘이 왜 연애하세요?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벙어리를 드려야겠네. 자, 다른 분들 위해서 두 분 다 벙어리 드릴게요. 좀, 예. 두 분 다 좀 화 좀 삭히세요. 예. 잘 생각해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두 분 다 잠깐 벙어리 좀 드릴게요. 예.
잠깐 동안 벙어리 드릴 동안에 여러분들 화나신 거 삭히십시오. 리플이 현존하는 가상화폐 중에 전송속도 제일 빠른가요? 글쎄요. 더 빠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본 것 중에 뭐 제가 검증은 안 해봤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좀 소개시켜드리면 뭐 10만 TPS도 얘기한 거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30만 TPS 나온다. 뭐 그 말이 사실이면은 그게 훨씬 빠르겠죠? 또 빠를 텐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관심 있게 보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인지 검증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암호화폐들이 있어요. 30만 TPS, 뭐 100만 TPS. 뭐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전송 속도가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속도만 처리할 수 있으면은 그 이상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 나오면은 정말 그게 필요해지겠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돈의 이동, 가치의 이동, 이거를 브릿지 커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만 TPS만 있으면 된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20만 이상인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정성을 이제 고려했을 때 한 25만 나와야지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한 5만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00만 TPS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만 TPS 나오나 25만 TPS 나오나? 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100만 TPS.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포인트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은 그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무조건 수치가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리소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리소스를 갖추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이상으로 돈을 가져봤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월급쟁이라는 가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 월급쟁이에요. 상황 설명에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 1경 정도 돈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경보다 높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1경 갖고 있는 거랑 한 100만 경 갖고 있는 거랑 크게 의미가 있나요? 뭐 누구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돈을 하루에 한 1000억씩 쓸 거야. 이래도 이거 다 쓸 수 있나? 그냥 상황 설명에서 이렇게 할게요. 나는 하루에 1억씩만 쓸 건데 내가 돈을 1경을 갖고 있는 거랑 막 100만 경 갖고 있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억씩 써도 못 쓰는 돈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져봤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네, 어쨌든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리소스가 과다하게 더 많은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뭐 많을수록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거를 하려 했을 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주진 못합니다. 그 이상의 뭔가 능력을 주진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TPS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숫자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뭐 되게 월등히 많이 갖고 있다?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거, 딱 그건 거죠. 그래서 자꾸 TPS 갖다가 놀이하는 거, 그리고 TPS만 자꾸 강조하는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림 없이 그냥 우리는 100만 TPS 이것만 강조하는 거는 대부분 빈 깡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100만 TPS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궁금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TPS만 강조하고 본인들이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 못하는 곳들은 되게 빈 깡통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굉장히 뜨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다. 그러면 진짜 아직은 장님인 상태인 거죠. 관련해서. 리플사가 어딜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글이 있다고요? 김무사님?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출처가 뭔가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김무사님. 모르겠어요. 뭐 그게 가능성 없는 건 아닌데 처음 듣는 얘기라 약간 어리둥절하네요. 출처를 알려주시면 그 관련된 글을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빌 게이츠 밉다고요? 빌 게이츠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 IT 아니신 분들은 빌 게이츠가 막 되게 컴퓨터 박사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경영인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박사가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 동시에 이 친구는 상당히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은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되게 영악합니다. 최근에 어나니머스가 이제 빌 게이츠를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는 그 이유가 딱 그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MS-DOS 이런 거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사실 도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홀라당 해먹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나중에 개발하게 되는데 GUI 인터페이스죠. 옛날에 그 도스 시절에는 CLI라고 해갖고 이런 거죠. 까만 화면에 이런 거 커서 깜빡깜빡이면서 막 dir 막 치고 막 커맨드 입력하고 cd 뭐뭐 디렉토리 이동하고 막 이랬던 게 도스 시절인데 자 이런 CLI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GUI 인터페이스인 오늘날 보는 이런 윈도우 같은 환경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도 아이디어 강탈이에요. 그 뭐냐 맥이 먼저 했습니다. 맥.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애플이 먼저 이런 GUI 인터페이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입력기기 마우스 이거 이용해서 이거를 했거든요 먼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베꼈어요 윈도우란 걸로. 근데 또 이게 어떻게 성공했네. 그리고 경영은 정말 잘하는 게 이거를 본인들이 독과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그걸로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죠. 사실 꼼수예요. 능력으로 승부해서 이긴 것보다는 베끼고 뺏고 인수합병하고 시장을 독과점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술력 있게 시장의 긍정적인 시너지 기술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거의 면에서는 상당히 욕을 먹을만 하죠. 그러니까 어나니머스 같은 애들은 사실 해커들이죠. 약간 IT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술 신봉자 막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빌 게이츠는 악마로 보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막 기부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거 막 재단도 운영 많이 하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되게 안 이롭게 보일 거예요. 야, 저 악마 같은 놈이 이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돈 갖고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전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구글이 왜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허경영 거? 맞아. 도스 시절에 M이란 거 있었죠. M이 그나마 저 이제 막 커맨드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약간 신락 같은 희망이었을 거예요. M 치면은 약간 키보드를 이동하면서 내 실행할 파일도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고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M을 많이 썼던 거. 야, 옛날 생각나네 갑자기. 맞아요. 빌 게이츠가 어깨에 좋은 영향 끼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것만 영향 끼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습니다. 근데 이제 어나니머스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쪽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좀 위주로 설명드렸을 뿐이지
저는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경영인으로서는 능력을 되게 높이 사요. 네, 저도 스티브 잡스, 여러분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막 IT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일 뿐이지. 네. 그러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도 마치 IT 전문가인 그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일반 분들한테 IT 전문가는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CEO로서 경영을 잘하는 전문가죠. 빙은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크롬은 구글. 이재용 쭈글? 브레이브는 몰라요. 브레이브는 모릅니다. MDIR 나왔다. 야, 이 도스 세대들 있구만 여기에. 아, 웃겨. 아, 프로그래밍도 했어요? 네. 근데 뭐 해커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지식이 짧을 거예요. 네. 빌 게이츠가 그런 지식은 없을 겁니다. 오, 갑자기 CBDC 질문 나왔네요. 자, 모건홍님 얘기도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는 세습 전문이라고요? 갑자기 슬퍼지네. 자, 모건홍님 얘기도 한번 보죠. CBDC 되면 국가 정책 차원, 금융 측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활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CBDC는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자, 봅시다. 개인까지 쓰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국민 개인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막 스마트폰이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가능성 높은 예시를 들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월렛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 시중은행이든 중앙은행이 만든 게 있어갖고 거기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보관해서 거기서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CBDC를 개인까지도 쓰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단점이 생깁니다. 왜죠? CBDC 네트워크 자체는 중앙은행이 주인이 돼서 운영하는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이 개인들이 그 네트워크의 계정을 직접 보유해서 쓴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월드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단점을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게 바로 그 떠오른 그 단점이 답이 맞아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죠. 중앙은행이 개인들의 지갑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겠죠. 프라이버시 문제 발생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려돼서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많이 말씀드린 홀세일로 쓰는 거. 위에가 리테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홀세일 같은 경우는 뭔가요, 여러분들? 네, 금융기관들만 쓰는 거예요. 금융기관까지만. 이런 모델이 있어요.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만든 CBDC 네트워크에서 계정을 갖고 거기에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지급준비율을 쓰고 있잖아요. 통화정책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를 원래 뭐 현금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또는 중앙은행이 만들어준 그 결제 네트워크 있죠. 금융망. 그거 썼는데 CBDC로 대체되면은 그리고 홀세일이라는 모델을 쓰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만든 CBDC 네트워크에 계정을 소유하고 거기에다 이제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 개개인들과의 거래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오늘날의 모델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시중은행들이 각기 갖고 있는 본인들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여전히. 이 뒷단만, 백엔드만 CBDC 네트워크를 쓰는 거죠. 이런 모델도 있고요. 이거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명확해요. 1번 같은 경우는 단점 아까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뭘까요? 개인 땅까지 이거를 컨트롤하고 관리 감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좋아져요? 통화 정책을 짤 때 돈이 어디로 막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 묶여갖고 돈이 잘 유통이 안 되는지, 유동성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어딘지 이런 거를 중앙은행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걸 악용하면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만 좋은 쪽으로 쓰면은 통화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문제 이런 거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다. 그거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해지고 좋아져요. 근데 2번으로 하면은 트레이드 오프가 되겠죠. 다 안 보이잖아요. 개개인들까지 가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시중은행단 딱 쓰는 쪽까지만 한눈에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리테일까지 썼을 때와 반대로 이제 통화 정책을 짤 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보이진 않는 거죠. 반면에 장점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개인들이 안 쓰니까. 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모델을 했을 때 뭐 IMF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또 고려하는 게 시중은행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네. 그 하이브리드 형태를 고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지금처럼 지금 법정통화나 지금 통화정책과 동일하게 지급중위금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보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한도대로 그 법대로 본인들이 이제 신용 네트워크를 쓰는 거죠. 추가로 막 대출도 해주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있고, 네, 여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굿데이님 질문 주신 것도, 네, 리테일로 사용하는 거, 개개인들이 쓰는 것도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OU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아니, IOU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IOU 자체가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일종의 채권 채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IOU를 누가 소유하게 되면은, 네, 채권 채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게요. 비트스탬프 IOU 형태로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XRP 레저에. 실제로도 오늘날 발행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김 부사님이 소유하게 돼요. 이 IOU를 100달러치를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비트스탬프는 김 부사님한테 채무자가 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김 부사님은 100달러치 채권을 들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거 내놔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바꿔달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다. IOU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막 수표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의 문제는 뭐예요? 수표 발행자가 파산하면은 노답이 돼버려요. 비트스탬프가 파산하면은 이거 누구한테 구제받을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IOU에 이런 단점도 있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이런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테더처럼. 그죠? 이거 테더 재단에서 나 배째 못 줘 이러면 끝이잖아요. 완전 스캠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IOU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이거를 쓰게 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테더랑 똑같아져 버려요. 똑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안한 게 뭐죠?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형태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 데는 뭐 있죠? XRP로 담보 잡는 거를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째지 못하게. 만약에 내가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면, 이 담보 형태로 발행할 거면 만약에 100달러치를 발행한다. 지금 스낵맨이 제안한 건 뭐예요? XRP를 한 150달러치를 자기 계정에 락을 시켜야지 100달러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먹고 짤 수가 없죠. 이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A가 100달러치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 부사님이 받았어. IOU 형태는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트스탬프가 파산하거나 나 배째 이러면은 김 부사님이 들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발행자가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내에서 아예 강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룰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스낵맨이 제안한 형태의 XRP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지게 돼요. IOU랑 다르게 김 부사님이 언제든지 야 내놔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XRP로 그냥 3초 만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 가치만큼.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겠죠. 왜 안 되죠?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이자 블록체인의 룰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룰은 강제입니다. 블록체인 내에서의 룰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이거를 제안한 거예요. 이 룰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언제든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내놔 이러면 XRP로 바로 발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활용해서 뭐도 된다고 했죠? 리프사가 노리는 건 그겁니다. 브릿지 해갖고 다른 걸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XRP 브릿지 삼아서 유로화로 받고 싶어. 유로화로 받던지 원화로 받던지 그 돌려받고자 하는 시점에 그 가치 그대로 브릿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를 브릿지로 쓰는 걸 활성화시키기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IOU 자체가 단점이 근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날의 금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주식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뭐 키X증권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주식을 안 해서. 근데 키X증권이란 회사가 수수료가 뭐 싸다고 해갖고 잘 나간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예를 들게요. 자, 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제가 주식을 매수합니다. 매수했어요. 아,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삼성을 사면 대박 칠 것 같아.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개를 샀어요. 키X증권 통해서. 자, 100개 샀습니다. 자, 100개 샀는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봅시다. 이 100개 산 거 정말 여러분 주인이 맞아요? 맞죠. 법으로 정한 테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키 뭐 증권회사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회사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개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러분의 소유가 맞아요. 근데 이거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시스템에 지금 여러분들 이름 땡땡땡 하고 삼성전자 주식 몇 월 며칠에 100개 샀네? 얘 소유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전적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주식 100개가 손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얘네 파산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얘네 배째해갖고 파산했어. 이거 어떻게 돼요? IOU랑 좀 비슷해지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IOU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 금융에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블록체인에 옮겼을 뿐이에요, IOU가. 크레딧이라는 그 장점을 활용한 이런 금융 서비스 본인들 리프사 목표라는 비즈니스 달성을 위해서 IOU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 근본이 잘못된 거 아니죠. 만약에 IOU 자체가 잘못됐다, 근본이 틀린 애다, 얘는 태생이 잘못된 애야 이렇게 주장할 거면 현대 금융 시스템은 다 악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는 현대 금융 시스템 악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사기라고.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미뤄올 때 제가 주식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융 시스템은 악이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빼고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쵸. 그 리프사가 하는 것들은 모든 게 다 XRP 브릿지로서 글로벌 세르먼트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에요. 모든 게. 그게 목표잖아요. 리프사는. 자, 히어즘 증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벌써 10시 반이 됐는데 슬슬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1시간 반 정도 여러 소식들 함께 얘기 나눠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아까 어느 분이었죠? 데빌님이랑 그분 성함은 기억 안 나네. 그 처음 뵙는 분이라 제 아이디가 기억 안 나는데요. 죄송한데 두 분한테 벙어리 드린 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두 분이 다른 분들도 계신데 좀 달아오르셔갖고 파이어 이거 하셔갖고 좀 약간 열을 식히라고 제가 벙어리 드렸던 거니까 기분 나쁘시면 저한테 푸시고 이제는 싸우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미나게 소식들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 함께 나눠볼게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혹시나 라이브 참여 못하신 분들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소개시켜드리면서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호연님? 제주님 있어요? 홀로젠이 구상한 주체가 리프사인지 코인필드인지만 가르쳐주세요. 네, 코인필드요. 코인필드. 코인필드입니다. 코인필드. 리프사가 한 건 아니에요. 자, 호연님 어디 갔어? 또 갔어, 호연님. 설거지 하나? 네, 스타 멤버가 없는데? 네, 못할 것 같네요,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재밌어갖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도 퇴근이 늦어갖고 좀 쉬면서 제 할 공부 좀 할게요. 네. 요즘에 좀 공부에 재미 들려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나? 근데 요즘에 공부하는 게 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근 때문에 퇴근이 늦었던 만큼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시는 거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잘 하세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호연님 오셨네? 이 스타를 해 바로 고민된다. 할까요? 몇 판만 할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을 인수한다는 찌라시가 돌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면 하겠죠. 그거를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인수를 하려면 지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SBI 이런 애들이 팔겠습니까? 안 팔 것 같은데 지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팔 생각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출처에 신뢰할 만한 뭔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없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거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얘기 이상 뭔가 발전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뭔가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왔으면 우리가 얘기를 발전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냥 약간 루머처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뭔가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단서, 정보가 나왔을 때 한번 얘기를.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밤! 좋은 밤 되세요.